반갑습니다. 능력주의와 나눔에 대해 강의할 교사 배혜선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메리토크라시, 즉 능력주의를 주제로 여러분과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 나눔에서 능력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다음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공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능력주의, 즉 메리토크라시는 사회적 지위, 부가 주어질 때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두 사회.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결정된 신분제 사회와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평가받는 능력주의의 사회에서 나는 언제나 상류층이 보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나는 어떤 사회를 선택할까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양반으로, 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계층제 사회입니다. 양반인, 귀족인, 부모 덕에 높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것은 내 노력, 능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할까요? 저 같으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신분에 의해 귀족적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재능과 노력으로 성취하는 능력주의가 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여겨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상류층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노력과 자수성가라는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배경의 사람이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상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게 정의롭고 공정한 것일까요? 우리의 재능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걸까요?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한다면 용이 되지 못한 나머지 미꾸라지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마흔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책에서 보면 자수성가 증후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돈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 때문이라면 사업 안 해도 돼요. 모아놓은 돈 쓰고 살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왜 일을 하냐고요? 사명감, 책임감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수록 다른 사람이 편해진다는 사명감, 가족 같은 직원들의 삶이 더 낫게 할 것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작가는 자수성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불안을 느끼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통제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을 때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들은 혼자 힘으로 사업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과도한 자기중심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르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몹시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을 주변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그들은 인정받길 원하지만 대놓고 인정해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남들이 알아서 인정해줘야지 그걸 내가 먼저 말로 해야 하느냐는 논리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뻣뻣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셀리그먼이 세 조로 나누어 실험을 했습니다. A조는 개가 코로 레버를 누르면 전기 자극이 멈추게, B조는 끈으로 묶어 개가 어떻게 해도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C조는 아무런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옮긴 환경에서 전기 충격을 가했더니 B조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한번 학습하면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지속적 실패를 경험할 때 무기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시험으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훈련시키는 것은 아닐지요? 영화 4등은 1등만 기억하는 잔인한 세상에서 대회만 나갔다면 4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준호를 위해 엄마는 새로운 코치, 배우 박해준을 만나게 합니다. 고된 훈련 덕분인지 광수의 체벌 때문인지 준호는 수영대회에서 2등을 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하는 날 동생이 묻습니다. 형, 정말 맞고 하니까 잘한 거야? 이 영화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1등만을 추구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 준호가 2등을 하는 날 그 엄마가 외칩니다. 거의 1등이라고. 이 영화는 능력주의와 결과, 그리고 체벌 문제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메리토크라시 때문에 실패감을 느꼈거나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실천 나눔으로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공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상감 벽지에 공공의대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사람들은 인턴과 레지던트 같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수능시험 문제 형태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B.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문제 2. 만약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되어 각각 다른 진단을 여러분께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A.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 의대 학생. B.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 출제질은 일반 시민들은 모두 정당한 경쟁과 입시 전형을 걸친 A를 선택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정말 수능 성적, 객관식 문제 풀이 능력일까요?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나 수술을 잘하는 손,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 등이 의사에게 더 필요한 역량은 아닐까요? 그리고 젊은 의사들은 의료개혁이 자신들의 이익에 위협이 되어서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공정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험과 그 시험의 결과만이 공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인천공항 사태 역시 의료개혁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데 반대한 인천공항 사태 때 나온 한 청원글이 있습니다.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그냥 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인천공항 사태는 공정에 대해 묻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가 깔려져 있습니다.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에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20대의 꿈은 정규직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노력의 대가로 임금, 노동 강도, 노동 조건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은 차별하고 모멸감을 주며 실패한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비판은 정의로운 것일까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별하지 않고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와, 토끼와 거북이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은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혹은 비록 재주가 뒤진다 하더라도 끈질기게 노력하는 이가 승리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얘기를 비판하는 주장도 많습니다. 자신의 재빠름을 믿고 잠자는 토끼도 문제지만 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 곁을 몰래 엉금엉금 지나갔던 거북이도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무조건 승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토끼와 거북이는 처음부터 경쟁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주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옳은 경쟁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토끼는 산토끼이고 거북이는 바다 거북입니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쟁을 시켰는지, 그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시키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이런 경주를 시켰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 부모들이 좋은 대학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대학이 곧 직업, 보수,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생활이 보장되고 길을 펴고 산다면 무리한 경쟁, 지나친 경쟁도 줄어들 것입니다. 최후 통첩 게임은 인간의 이기성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명의 참가자는 $100를 나눠 가져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100를 나눠 받고 거절하면 둘 다 받지 못합니다. 이 실험을 무수히 반복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50대 50으로 제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인간은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 인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는 공평함이나 관대함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안을 내놓으면 응답자가 거절할 수 있다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안 되는 제안자들이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밀자 대부분의 응답자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라는 옵션을 제공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쪽이 더 높은 능력을 가졌다고 무작위로 피드백을 건넨 결과 더 높은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은 응답자는 자신의 몫을 훨씬 크게 제안하고 상대방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에서 보면 공평하지 않다고 상대방이 거절했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더 많은 혜택과 보상을 누리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즉 능력이 작거나 없는 사람은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능력이 더 낫다고 여기는 잘못된 믿음은 더 많은 몫을 주장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자기 능력이 더 못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믿음은 이보다 훨씬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능력이 더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은 정의로울까요? 심리학자 와이너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는 귀인이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기인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대화에서 학생인 명진은 운이 좋아서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김 교사는 노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기인 이론에 따르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으로 기인해야 하며 운으로 기인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진이가 메달을 딴 것은 정말 노력의 결과 때문만이었을까요? 평소에 잘하던 다른 선수들이 부진한 운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성공과 실패는 꼭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보면 능력은 엘리트 계층과 나머지 계층을 분리하고
능력자들에게 특권을 누리게, 패자에겐 차별을 줍니다. 이게 정당한 것일까요? 능력주의적 대입이 갖는 특질은 뚜렷합니다. 공정한 스펙으로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입학이 헌신과 노력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와 교사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에게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하였을까요? 우연히 얻은 재능을 개발하고 보상해준 사회에서 태어난 행운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알려진 사람은 우사인 볼트입니다. 사실 노력으로만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우사인 볼트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그의 파트너 요한 블레이크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에 따른, 능력에 따른 보상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샌델은 메리토크라시가 공정하다는 것이 착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타고난 운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한번 토론해 봅시다. 누군가 사회적으로 꽤 성공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실력, 노력, 그리고 행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실력과 노력만으로 승리가 보장되는 경우는 드물기에 세 가지 중 행운은 없어서는 안 될 요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의외로 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설명할 때 운이 나빴다고 말하는 반면 성공의 요인을 짚을 때는 행운의 영향을 과소평가합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서 저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갖췄는데도 왜 누군가는 성공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해법은 성공한 이들이 자신의 행운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전자를 제외한다면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행운의 요소인데 다행히 이러한 행운은 여러 사회가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노력,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등이 세습에 의하지 않고 평등한 기회에 공정한 과정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한다면 그 결과는 정의롭고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기회의 평등만 추구한다면, 과정의 공정함만 논한다면 성공한 사람은 오만해지고 실패한 사람은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공동선을 이루며 함께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애덤 스미스는 구성원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능력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은 혹시 착하게, 겸손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의사와 청소부 등을 점수나 능력 혹은 경제적 보상으로 구분하지 말고 일의 존엄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선하게, 착하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 능력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닐까요? 다음은 성경책에 나오는 어느 포도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으러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7시에 일꾼을 모아 1데나리온에 일할 계약을 체결하고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이어 9시, 12시, 오후 3시에 각각 일꾼들을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여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가니 아직도 사람들이 있기에 왜 여지껏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니 그들은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서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여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노동시간은 달라도 임금은 1데나리온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불합리해 보이는 채용 조건은 결국 사단을 내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1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먼저 온 노동자들이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고생을 했는데 왜 같은 임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 이런 셈법이 어디 있어? 라고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메리토크라시에 따라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칙이 무엇일까요? 당시 1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줌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 방식은 무엇일까요? 평등은 예나 지금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는 것이고, 공평은 처지 및 능력에 맞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나누는, 즉 출발선을 갖게 하는 조건의 평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동생과 대학생인 형에게 똑같이 용돈을 준다고 했을 때 나이, 처지, 형편에 상관없이 똑같이 10,000원을 주는 것은 평등입니다. 반면에 대학생인 형에게 걸맞는 합당한 용돈을 주고 초등학생인 동생에게 걸맞도록 합당하게 용돈을 준다면 이것은 공평입니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주면 개인이든 가족이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공평은 조건의 평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평은 생리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보완합니다. 우리 사회는 평등과 공평, 둘 중에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다음 그림에서 노동자 4명을 임금의 크기 순으로 나열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정답은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이거나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수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내수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램 마이드너 모델이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리토크라시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이 달라야 공정합니다. 그런데 연대임금 제도는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받지 못하면 정의롭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사회 정의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가능해질까요? 마지막으로 베리어 프리 영화 반짝반짝 두근두근을 소개합니다. 베리어 프리란 장애, 고령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보면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 또 적응이 되고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주의의 차별과 보상을 완화시키면 패자와 승자, 우리 모두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